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20번째 얘기죠. 20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최상진 집사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인데 지금 10개월째에 20회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 딴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 조회수나 구독수를 보면 영 아니에요. 영 별로지요. 그러나 아무렴은 어떻다는 얘기인가. 이 한반도 얘기만큼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머릿속에는 내 지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는 내 지식을 내 인생에서 이제 내게 남은 내 유일한 내 가치예요. 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와 가능성을 좀 따지고 보자면, 따지면 안 되죠.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맞는 얘기죠.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든 간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얘기만큼은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얘기예요.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나라에게 애착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야 할 얘기가 이 한반도 얘기라는 거예요. 인생은 가고 사람은 가더라도 그의 글과 말은 세상에 살아남는다. 이것이 학문의 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반도 얘기가 학문이고 우리 머릿속에 넣으면 지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원이, 우리 머릿속에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인생을 이겨나는 이 비법이나 세상을 이겨내는 인생 철학 같은 구수한 얘기는 아니에요. 개그맨이 나와서 개그 같은 웃기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한 건강에 관한 얘기를 좋아하는 우리 건강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터득해주고 넓혀주는 시간이 될지 또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또 알아요? 인간의 자질과 정서와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넓혀주는 시간이 될지 또 누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한반도 얘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안겨주면서 내려온 반도인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의를 해 나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반도라는 명칭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지도상의 이 지형적인 요 면적만을 가리키는 요 국토인 반도를 가리켜 우리가 한반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도라는 것은 반반자의 섬도죠. 반도라는 것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느 한쪽 면이 대륙이나 또는 육지, 옹진반도나 요동반도와 같이 육지로부터 가지고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튀어난 땅을 가리켜 우리가 반도라 하는 것이, 한반도 이 면적은 얼마일까? 22만,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랬죠. 동에서 서해 폭의 간격 거리는 약 300km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국철로의 길이를 재봤을 적에 약 1000km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식 기록이죠. 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한반도 주위에 널려 있는 섬이 몇 개? 3,200개나 된다 그러죠. 이 3,200개 되는 섬들, 도서들을 포함해 가지고 육지에서 12해리 바다의 영해와 12해리를 수직으로 한 하늘의 영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영역에 속한다. 대한민국 영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땅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빨딱빨딱 뛴다 하더라도 김정은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라고 했어요. 이 한민족이라 하는 것은 이 당군의 한 핏줄로인 고유인 한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민족은 한국인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민족이라는 것은 고유인 한글 문자와 한국 언어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나라로 했어요. 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률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 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이 나라를 스스로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해서 대한민국 군대를 우리는 국군이라 호칭한다는 얘기예요. 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과서 쪽으로 나온 쪽으로 풀이해 나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반도는 이 반도라는 것은 삼면에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이고 어느 한쪽 면이 대륙이나 육지로 붙어가지고 돌출되어 튀어나온 것을 반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한반도는 한쪽 면이 어느 쪽으로 붙었어요? 북쪽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중국 대륙을 경계선으로 하면서 연해주 땅, 러시아 땅인 연해주와 16.5km를 거리를 마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모양 좋게 튀어나온 반도라는 얘기예요. 한반도 서쪽을 보면은 이 황해를 넘어서 중국 대륙,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해왔다는 중국 대륙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또 북쪽으로 보면은 만주, 가장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흥망성쇠가 잦았던 이 반농 반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만주와, 그리고 몽골,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해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목국인 몽골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남쪽으로 보면은 이 대마도를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일본을 대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부산에서 대마도의 거리는 얼마예요? 50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럼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이 지리적 이치를 보면은 이 한반도는 중국의 잘 발달된 중국의 대륙의 문화와 북방의 유목민의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민족만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한국민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구려 발해 때에는 우리 강토가 간도지방과 만주 일대까지 이렇게 넓힌 적이 있었지만 삼국시대 이후를 보면은 삼국 통일 이후를 보면은 대량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을 한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만의 톡톡한 문화와 국민성을 형성하면서 이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주된 삶을 터주면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 문화가 일본에게도 전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반도의 한민족이 유입되며 형성되는 과정을 중국의 고고학 자료나 이 중국의 학자들이 일반적인 통솔을 소설한 것을 보면은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넓은 의미를 볼 때 몽골족에 흥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은 동이족이 명백하다 하는데, 이 동이족이라는 것은 이 동자, 동이의 동쪽이 독자죠. 이 자는 활궁짝에 큰 대자가 합친 자로서 동방 사람을 말한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옛날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동쪽에 있는 우리 민족과 몽골족, 만주족, 일본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해 가지고서 만리장성 이북 쪽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 족을
동의적으로 기록해 놨다고 중국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동의적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던 종족 중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장차 주류가 된 것은 한족인 한민족이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강토를 이 한반도 우리 강토를 보면은 동쪽 지역과 북쪽 지역은 산간지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지방은 이렇게 산간지대,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공업 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대이고, 남쪽으로는 비교적 평안지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넓은 농지로 형성되어 있고 넓은 농지에 농사기가 아주 좋은 기후 혜택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땅을 가렸죠. 북공남농의 땅이다. 불려져 내려온 땅.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이에요. 유산을 물려준 땅이에요. 자, 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제일 동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대륙의 해안가로 접한 반도죠. 그래서 사만사온과 사계절이 뚜렷한 거예요. 거기다가 적절한 우량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옛부터 이 한반도는 일찍이 동국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반도라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한반도는 삼면의 바다로 되어 있죠. 여기서 나는 많은 어패류와 해산물들, 그리고 해안가에서나 해안역에서 나는 이 소금 공급은 옛부터 우리 민족의 식문화, 식생활 문화에 큰 영향을 주면서 내려왔다는 얘기야. 지금도 우리 민족들이 이 한반도에서 나는 어패류와 해산물들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식생활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에게. 자, 그런데 우리 민족들은 가난하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맑은 물로 곡물을 생산하고 맑은 물로 술을 빚어 내려오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남과 북에서 나는 것을 부족한 걸 서로 보완해가면서 하나의 큰 경제권을 형성해내면서 이루어내면서 살아온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한반도 이 땅은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의 큰 경제권을 만들어지면서 내려온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38도선을 딱 갈렸다가 지금 이렇게 반토막으로 나와버렸으니까 하나의 큰 경제권도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돼버리고 반불구가 돼버렸다니까. 이게 하나의 큰 경제권이 반토막이 돼버리니까 남한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자원이 부족한 곳이 돼버리고, 북한은 자원이 있는데 쌀이 아주 부족한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이 하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벌어져만 했을까? 오늘날 한국 국가 국토부 정부제에서 내놓은 자료와 그리고 한국 전쟁사에서 내놓은 재료, 그리고 일본 관동군이 내놓은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한반도 분단된 원흉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한반도는 북의 38도선이 갈라지면서 분단 국가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북의 38도선이 지금의 이 지그자그로 이렇게 남북한의 군사 분계선이 지그자그로 된 원인은 또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고난과 고초와 순환을 겪어내면서 건국되고 수립된 나라인가? 6.25는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분석해가면서 지금은 또 강의를 내나가려는 거야. 이 최상진 집사가. 이 얘기를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은 강의를 안 주고는 못 듣는 얘기예요. 정말로. 응? 저는 공짜로 들려주는 거예요. 무료로 들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들어보자는 얘기야. 네. 자, 2차 세계대전은 우리 민족들에게 광복의 꿈을 안겨주는 서막이 된 전쟁이면 틀림없지요. 그러나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동서양간의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한반도가 우리 국토가 양분되고 분할이 되면서 우리 민족들이 분열로 일어나면서 분단 국가의 원흉이 되고 마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았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17일 후인 이 메가도 원수가 9월 2일 날이죠. 1945년 9월 2일 날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한반도에다가 일반 명령 제1호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반도 북의 38도선의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러시아군에, 그러니까 소련군에, 러시아군이죠. 러시아군에 항복하고 무기를 해제하여라 했고, 이남에 있는 일본군 부대는, 그러니까 조종 총독부 이하 일본군 부대는 미군에 항복하고 무기를 해제하라고 했어요. 이로써 한반도는 러시아 군총청과 그리고 미군의 군총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행한다. 이것이 일반명령 제1호예요. 이 일반명령 제1호가 발령되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희망이던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아닌 분쟁이 일어나면서 원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단이 원형이 되고 마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모종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협약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강의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는 러시아의 스탈린을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과도 그리 썩 좋은 관계는 아니죠. 천일 전쟁만 해도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이 3국을 일본은 적대국으로 삼은 것이 일본이에요. 또한 유럽의 화약고로 불려 내려오던 이 발칸 반도에서 이 러시아계인 슬라브족과 세르비아 게르만족인 이 독일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슬라브, 그러니까 말하자면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이 오랜 민족 갈등이 빚어지면서 뭐가 터지냐? 시라예보 사건이 터졌죠. 이 시라예보 사건이 터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이때 당시 일본은 연합군의 승리를 예상하고서는 재빨리 독일에 선전포고하고는 독일 기지인 중국 산등성에다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독일 기지를 공격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유인지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만주를 만주국으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독일과 이탈리아는 형제나라나 다름없죠. 이 일본과 독일은 별로 좋은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적대국으로 있던 나라가 어쩐 일인지 전격적으로 반공 협정을 일으킨 거예요. 맺은 거예요. 그리고 반공 협정을 맺은 히틀러가 몇 개월 뒤인 1938년 오스트라리아, 이 오스트라리아는 같은 게르만족이죠. 또다시 강제로 합병을 하고는 이어서 1939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보호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보호국으로 만들었어요. 1904년에 5년에 우리 조선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죠. 을사보호조약을 만들었죠. 우리는 을사보호의 능력이라고 그러지만은 강제로 당했던 을사보호조약을 만들 적에는 보호국으로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보호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1939년 모스크바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회담을 가졌어요. 1939년 8월 23일 날. 그렇게 싫어하던 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1939년 8월 23일 목요일 날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마주 앉아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회담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히틀러의 속셈은 무엇일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을 가진 히틀러는 9일 후인 1939년 9월 1일 날 9일 후인 9일 날 폴란드를 침공한 거예요. 압도적인 병력을 일구고서 기습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죠. 이에 놀라가지고 놀란 영국과 프랑스가 이틀 후에 독일에 선전포고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불을 붙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독일이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을 불을 붙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폴란드를 침공하자
러시아의 이 스탈린도 폴란드의 동부 쪽인 100개 러시아인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한다는 구실을 담아가지고 동쪽으로 폴란드를 또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폴란드를 공격한 거예요. 독일과 러시아가. 이 양쪽으로 공격을 받은 이 폴란드는 결국 26일 만에 항복하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독일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 프레스트 리트포코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이 두 군대는 아무 충돌이 없었다고 그래요. 또 기록상으로는 서로 환호성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 폴란드를 반반씩 사이좋게 논하자가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보다는 이 분단 국가를 만들어진 것보다는 폴란드가 먼저 이 분단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히틀러와 형제 나라인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함께 폴란드를 침공한 지 8개월 만에 1940년 4월에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를 점령하고는 이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6개월간 런던을 폭격을 강화하면서 독일을 전쟁을 벌이는 이렇게 독일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지. 이 유럽 쪽에서는 전쟁을 벌이는 사이에 독일 동쪽에서는 일본이 1940년 인도 차이나다 지역에 군대를 재빨리 파견하고 그동안 적대군 러시아와는 일본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였죠. 이 러시아와 1941년 4월에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일로 조약을 체결하고는 일본은 전투 성능이 뛰어난 이 전투기로 42년 5월까지 파죽지세로 필리핀, 타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를 부담없이 침략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수정해 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서로 불가침 체결한 이 히틀러가 1941년 6월 이 180만의 대군을 이끌고는 러시아를 침략해버린 거예요. 이 스탈린그라드에 이 러시아가 침공할 당시에 스탈린그라드에는 인구가 약 300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300만 명의 3분의 1인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알려주는 얘기죠. 이렇게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하자 일본은 그동안 이 비교적 우호적이 된 미국의 진주만 미군 해군 기지를 1941년 12월 7일 날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 태평양 함대를 대부분 파괴시키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기 위해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말았지요. 여기서 러시아를 침공한 독일이 성공했다면은 2차 세계대전은 향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은 시간이 또 다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21번째도 많이 21번째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이 20번째 얘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보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